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역사 13강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자, 13강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못다 이뤘던 얘기와 단단한 서머리 해드리면, 첫 번째 시간에서는 K-팝의 의의와 그리고 이제 컬처 무브먼트의 그 플로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과 그리고 도메스틱 부분이 디베이드, 그러니까 텐드 디비드가 될 필요가 없이 내추럴 플러스 플로잉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는 내부에서 소비되는 그 도메스틱 무브먼트를 통해서 검증을 받는다. 특히 K-팝이 갖고 있는 뮤직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 영어로 가사를 한다든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한국의 노랫말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음에 대한 공명, 그리고 느낌,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필링을 통해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인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적절하게 제시한 사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아트, 미술의 부분에 있어서도 컬처 무브먼트는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의 서로 내추럴 플로잉을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코리아 컬처 무브먼트에서 아트, 곧 미술을 담당하는 하나의 문화적 행사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199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2년마다 열리는 이제 인터내셔널 모던 아트 페스티벌이에요. 이게 광주 비엔날레. 이 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전시 컨벤션을 이루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설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인 아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국제적 작가들이,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 경연을 벌이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말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이거 언제 개최가 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이게 몇 년 되고 25년 전이죠. 1995년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고 한국 미술 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한편, 그리고 광주라는 지역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저희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있었죠. 장기 군사 독재에 저항을 해서 대대적인 민중 봉기를 일으켰던 시민사회 운동이 광주에서 이루어졌었죠.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도 하고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미술의 사회적 역할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새로운 에틱스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들의 향연을 의도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민주적 시민 정신 그리고 예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건강한 민족 정신을 존중하면서 지구촌 시대 세계화의 일원으로 문화 생산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표방한다. 자, 이런 게 대표적인 도메스틱 무브먼트와 인터내셔널 무브먼트의 하모니예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무브먼트는 바로 건강한 민족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민족이라는 거는 다르게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민족이 한국 민족을 대체할 수가 없고 한국 민족이 베트남 민족을 대체할 수가 없죠. 그거는 얼터너티브가 임파서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도메스틱 무브먼트예요. 민족적인 정신. 그 정신은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민족적 정신이 갖고 있는 약간 진정성과 진실성이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도메스틱 무브먼트의 흐름이 인터내셔널 무브먼트에게도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감대의 포인트는 truth, 진정성과 진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의 상징적 의미는 그 어떤 부당한 것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한 저항이 민족 정신과 함께 맞물렸었고, 그게 곧 도메스틱 무브먼트인데, 그 도메스틱 무브먼트는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게도 통일하게 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도 국가가 국가를 침해할 수 없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침탈할 수 없을 것이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개인이 개인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그 가치,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 광주는 또, 그리고 오리엔탈리즘과 그리고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그 융합과 공존, 그리고 새로운 태평양 시대의 문화 공동체, 컬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의도로서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개최가 됐다. 그래서 이 광주 비엔날레는요, 2014년에 세계적 권위의 인터넷 미술체 아트넷에서 선정을 했어요. 세계 20대 비엔날레. 그러니까 세계에는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세계 5대 비엔날레 중에 광주 비엔날레가 그 위상을 알렸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 작가들이 한국에 와서 작품을 개발하고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어떤 그 위상과 퀄리티를 느낀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시 좀 돌아와 봐서 현대 한국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이 지금 제가 이제 컬처 무브먼트를 통해서 한국을 무엇을 대표하는 국가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라는 데 있어서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죠. 문화 강국이라는 것은 이 문화 콘텐츠를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프로듀싱하는 그 어떤 역량을 지닌 상태를 문화 강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국마다 고유의 그 아름다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전통 문화 유산인데 그 전통 문화 유산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게 그 필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무리수가 크지 않은 그러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문화 강국의 또 하나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소위 문화 강국이 된 것의 배후에는 이렇듯 교육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문화 강국에 된 것의 이 백그라운드에 제가 이제 에듀케이션 패션 다시 이제 교육으로 돌아온 건데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을 러닝이라고만 국한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좀 국제 기준의 워딩을 좀 맞춰서 영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education이어서 이제 대부분 요 동사하고 연관을 시키죠. 배운다, learning. 그러니까 education은 곧 learning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부분이 꼭 러닝에만 머무는 거 아니에요. 학습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테크닉, 그리고 노하우, 널러지, 지식을 배운다. 거기에만 사실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 여기서 연관이 되느냐? 조금 더 이 한국에서의 에듀케이션은 좀 더 익스텐션한 미닝을 지닌다. 그러니까 광의적 의미를 지니는데 러닝도 물론 이 에듀케이션의 한 분야인 거죠. 뭔가를 배우는 거.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한다거나 자 그런 것도 물론 에듀케이션의 한 범주예요. 그런데 에듀케이션은 그거를 하나의 종속 변수로 삼으면서도 그게 절대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또 여러 변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experience, 경험을 한다든지 체험을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교육의 하나의 일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을 하게 될 때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 현대 트렌드에 있어서 조금은 반대되는 개념일 수가 있는 게 그 하나의 가치에 이렇게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러닝을 한다는 거,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그 A를 인풋으로 삼으면 A가 아웃풋으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 하나에 대한 집중을 뜻하는 게 러닝의 학습의 여러 목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의 에듀케이션에서는 익스피리언스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러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익스피리언스도 에듀케이션의 한 분과라고 한다면은 이 익스피리언스가 뭘까요? 바로 학문과 학문 사이, 배움과 배움 사이의 하나의 조인 벨트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러닝과 익스피리언스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닝의 배움이라는 거에 약간 함정일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분야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한 서브젝트에 갇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매스매티스다, 이게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에 갇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터러처, 문학이다 그러면 문학에 갇힐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에듀케이션의 그 어떤 약간 어드밴티지나 아니면 그 독특한 유니크한 스페셜리티를 꼽자면은 바로 그게 믹스 앤 매치가 되거나 아주 다이나믹하게 서로 이렇게 뒤섞인다는 거예요. 믹스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이돌들이 특화력을 배워서 여러 가지 부분들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춤을 배웠다가 이제 아이돌 멤버 보시면 춤 배우잖아요. 근데 춤 배웠다가 춤으로만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노래도 잘해요. 보컬도 잘해요. 그 보컬 했다가 또 그걸 어떻게 확장시키나요? 약간 그 무대 매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어빌리티, 그러니까 무대 능력. 그런 무대 능력으로도 확장이 돼요. 그리고 그 무대 능력으로 확장이 된 것이 또 음악을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로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이 싱어송라이터에만 머무르지 않죠. 그러니까 싱어에만 머무르지가 않죠. 또 액터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가 되기도 하고 연기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른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건데, 올마이티 엔터테이너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배경이 바로 이 믹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하나만 배웠다라는 러닝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이 가지고 있고 함께 흐를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목을 어플리케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 한국에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 에듀케이션의 폭넓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교육들이 그 자연 분야나 공학 분야에도 같이 연계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문화의 흐름이 아닌 경우도, 자, 여러 다양한 분야가 서로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인터 릴레이션십, 상호 관계성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 상호 관계성을 움직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사이언스 측면,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융합적 사유 방식의 인재 양성이 하나의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바로 그 문화적인 융합 인재에 대한 니드가 과학 분야나 예술 분야, 그 다음에 기초학문 분야에서도 펀더멘털 테올로지의 분과에서도 이제는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융합 인재 양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가 서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거를 STEM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이 STEM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어요. 아트를 붙였어. 그래서 STEAM 프로젝트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분야를 볼까요? 사이언스는 과학이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죠. 엔지니어링은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스매틱스는 수학이죠. 자, 이 네 가지 분야예요. 이 네 가지 분야가 사실 예전에는 다 따로 개별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가 서로 어울리기보다는 그냥 과학은 어떤 그 원리적 그 원리? 프린시펄에 좀 집중했고, 테크놀로지는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을 했고, 엔지니어링은 그거를 뭔가 실무적인 메커니즘에 도입을 했고, 그리고 매스매틱스는 자, 그런 실무적 도입에 있어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의 그 공식들을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공식의 활용. 자,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융합이다, 믹스 앤 매치다라고 얘기했지만 제대로 뒤섞이거나 어떤 뭐라고 해야죠? 이걸 플럭스, 그러니까 서로 뒤섞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1990년대에서 미국 교육에서 이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분야가 서로 다르게 상호적이고 통합적인 그러니까 그 인테그레이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 그 인터그레이트 어프로치를 이루어내는 그런 학문 분과로 스템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바로 스템. 이게 앞에 자를 다 짜서 하나의 단어로 신조어를 만든 거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스템에다가 A를 더한 거죠. 아트. 그래서 스팀이 된 거예요. 스팀 프로젝트.
이 스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스팀 프로젝트는 1990년대에 미국에서 이 뭐랄까 그 공학적 분야죠. 이제 응용 분야. 그 응용 분야에서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이노베이터들을 양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미국에서 많이 등장한 게 뭐였죠? 스티븐 잡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최신 SNS의 창설자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창설자 주커버그.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선도적인 IT 기업의 CEO.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IT 벨트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스템 프로젝트의 역할이고 효능인데, 자, 한국에서는 이 컬처 무브먼트가 원래부터 조금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움직임의 효능감이 인터내셔널한 프라이드를 확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까지 그 클래스가 올라왔었어요.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학자나 문화정책 이완자들이 이런 스템 프로젝트에 사이언스, 아까 뭐였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러한 어떤 그 미국 사회의 그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그 첨단 산업 구조의 센시티브를 같이 가미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겠구나라는 분석과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센시티브 피리오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감성의 시대다. 그래서 이 지식인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소개하고 그거를 접목시키고 응용하는 거에만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그 점유한 것을 서로 쉐어링할 수 있는 인재가 21세기가 원하는 새로운 인재다라는 그 어떤 인터내셔널 룰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크리에이티브 날러지 휴먼인데 창조 지식인인데 그 창조 지식인이 되려면은 문화와 감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컬처와 센시티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라고 얘기했을 때 융합형 인재의 하나의 완성형은 이전에는 미국 사회에서 1990년대 스템 프로젝트에 의하면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과 그리고 현대 공학의 접목까지를 융합형 인재의 렌즈에 넣었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기초과학과 융합과학과 실용공학의 접목만이 아닌 아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 영역 렌즈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직업군 인재상과 서로 조인될 수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글로벌 한국학과의 저는 장점이 이 스팀 교육과 조금은 맞물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기초적 학문에 대한 어떤 배움들의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인프라로 삼아서 그 위에다가 이 센시티브함과 컬처 무브먼트에 대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발휘를 한다면 사실은 이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감성이 과잉이라고까지 확산되어 있는 이 현대사회의 여러 소비 시장과 마켓의 흐름을 조금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바로 스팀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팀 교육은 정리를 해보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사이에 아트를 집어넣어서 스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팀이라는 것 자체가 스팀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스팀이라는 이 신조어가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끌어오르다, 열정적으로 모티베이션이 되다 그런 의미까지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좀 표현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부르는 창의 융합형 인재. 자, 그러면 제가 1차적인 융합형 인재는 바로 기초과학에 집중되어 있었던 곧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그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던 스템 프로젝트의 산물이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창의라는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이 함께 가미가 됐을 때 플러스가 아트였잖아요. 아트가 그러니까 컬처 무브먼트하고 바로 다이렉트 조인이 돼요. 직결되죠.
자, 그러면 이런 융합형 인재는 어떠한 컨디션을 확보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셀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현대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셀프 매니지먼트가 저는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자신이 관리가 안 되면, 그리고 자신의 주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자신이 뭘 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멘탈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럼 멘탈이 관리가 안 되면은 이 센시티브하고 컬처의 여러 가지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피로감만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셀프 매니지먼트 어빌리티가 필요하다. 그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습득력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지식 정보 청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인포메이션이 과잉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정보 속에서는 유효한 정보가 있고 무효한 정보들이 있는데, 무효한 정보들과 반복된 정보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나 인포메이션 컨트롤러 역할을 널러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핵심 지식을 통해서 무수한 정보들을 선별하고 가치 기준을 병렬시킬 수 있는 처리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죠. 거기에 세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화 흐름에서도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면은, 컬처 무브먼트에서는 상상력이나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어빌리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심플릭하거나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 체계를 점점 입체적으로 사고 체계를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이 창의적 사고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심리적 사고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더 메디테이션 아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을 1차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단순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물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에 집중하는 것.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심리적 각성에 해당되는 역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고정된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변증법적으로 발전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운 게 어떤 절대적이고 여기서 다 스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계속해서 내가 배우고 내가 활용하고 있는 가치는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발전되는 형태의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 어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현대사회로 올수록 더더욱 그래요. 현대사회는 분화된 사회고 기능화된 사회고 역할을 나누는 사회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올마이티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역할 분배와 동시에 소통을 통해서 컬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본래 컬처 무브먼트의 본질은 팬덤이 있어서요. 팬덤은 커뮤니티예요. 팬덤이 갖고 되는 형태는 아이돌리즘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인터레스팅한 렌지들을 서로 쉐어하면서 그 어떤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역량과 내가 아닌 다른 자아에 대한 배려, 의식, 이런 어떤 에틱스도 필요한 거죠. 자, 이게 창의 융합형 인재의 조건이었어요.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넘어가서 세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저는 미국의 기업가를 예를 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기업가는 꼭 미국의 기업가라기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한, 인터내셔널 룰을 제시한 기업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존중하는데,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스티븐 잡스가 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어빌리티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커넥션. 연결되어 있다. 커넥션이잖아요. 커넥션, 연결되어 있다. 자, 이 커넥션이라고 말한 스티브 잡스의 말은 메타포예요. 한마디로. 자, 메타포는 뭐냐면 그냥 1차원적인 걸 1차원적인 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1차원적인 거를 2차원적으로, 2차원적인 거를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one dimension을 two dimension, two dimension을 third dimension. 그러니까 죄송해요.
first dimension, second dimension, third dimension, fourth dimension.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러니까 차원의 입체성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바로 메타포예요. 자, 스티븐 잡스가 말한 커넥션이 바로 그 메타포죠. 그 메타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